민주당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시행을 미루고 100조 원의 역대급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교학교발 감염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성교학교 측에 계란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 기소를 장난질이라고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방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여서 한미 균열을 노린 정상통화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조국 전 장관 딸과 최서원 씨 딸 간 형평성 지적에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오른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미국산 계란 수입에 나섰지만 소비자는 시큰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홍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 선교단체가 당국의 방역 지침을 깡그리 무시하다시피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300명대까지 내려갔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서 다시 5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해오던 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의 미인가 교육시설. 이곳에서만 하루 새 확진자 116명이 들어 누적 147명이 됐습니다. 같은 선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IM 선교회발 전체 확진자는 3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집단 감염이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지금 현재는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열흘 만에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한 주간 일평균 환자 수도 369명에서 388명으로 늘어 2.5단계 기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이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방역 조치 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없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중대본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모레 발표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더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영업 제한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109명이 확진된 광주 광산구의 TCS 국제학교 학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 25명도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IM 선교회 교사들은 대전 본부에서 단체 교육을 받은 뒤에 각 학교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집보다 큰 방호복을 입고 버스로 향합니다.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밤사이 109명이 확진된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광주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절반에 이릅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캠프에는 서울과 경기도, 경남과 경북, 부산, 대전과 충북 등 전국 각지에 온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저녁 9시 시상에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해가지고 어린 애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다니니까 우리 여기 잔대라고 그러더라고. 이 가운데 교사 25명은 전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사들이 캠프가 시작되기 전 모임을 가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 모임이 집단 감염의 통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간의 서로 간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성격을 띠는 모임들이 몇 가지에서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TCS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주변 CCTV를 살펴봤더니 학교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방역 지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난 시민들이 달걀을 던지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난 시민이 방호복을 입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광주 TCS 국제학교 측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달걀을 던지고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교통안전 국가를 집어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할 건 해야죠. 나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활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알려진 지 2시간 뒤 뒷길을 통해 학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격리 조치된 학교를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뒤에도 들어간 게요. 뒤에서 나와 자기는 자체 안 한 거잖아. 오늘 오전까지도 학교를 출입하는 광경이 이어졌지만 방역 당국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일부 학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주변 상점을 돌아다녔다며 허술한 방역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통제를 지켜야 하는데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밖으로 돌아다니죠. 방역 당국이 통제 인원 배치가 미흡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IM 선교회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선교학교는 초중등 과정을 모두 갖춘 상당한 규모의 교육시설입니다. 입학금만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관리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더라도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이 학교는 오히려 숫자가 늘었고 여기에 종교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무방비로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 선교회가 주최한 국제학교 입학 설명회 영상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입학 설명회에 수천 명가량이 다녀갔다고 홍보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한가운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전염병도 지나가시고 공무원도 지나가셨어요. IM 선교회는 연령별로 4개의 교육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대상인 CAS 기독 방과후 학교와 TCS 국제학교, 중고교 과정인 IM 국제학교, 성인 과정인 MTS 청년학교 등입니다. IM 국제학교의 경우 3년 전 기준으로 입학금 300만 원, 매월 학비는 95만 원 정도. IM 선교회는 교리뿐 아니라 수학 등 6개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미국 명문대학 진학도 문제없다고 설명합니다. 종교기관입니다. 학교도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로 다 진학시킵니다. 적지 않은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IM 선교학교는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곳이던 IM 선교회의 교육시설은 5달 만에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에 14곳이 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규모를 키우던 IM 선교학교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대로입니다. 교회, 사찰 같은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은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만 초기 신천지 사태부터 이번 IM 선교회 사태에 이르기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종교단체가 방역에 결정적인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특히 미인가 시설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어쨌든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설이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학교 방역 대책 이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까? 네, 문제는 이름은 학교지만 사실 학교인지 학원인지 종교시설인지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
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비인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이죠. IM 선교회사나 전국의 교육시설 24곳인데요. 보시다시피 명칭들이 스쿨, TCS, CAS 이렇게 돼 있어서 이름만 봐서는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당국이나 지자체 등의 방역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체 인원 가운데 대체 몇 %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까? 네, IM 선교회 측에 따르면 24곳 교육시설 총 인원 802명 가운데 35%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을 비율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25배나 높게 나타났죠. 자, 전문가 진단 들어보실까요? 사실 상황 자체는 서울구치소와 다를 게 별로 없죠. 좁은 공간에 학생들이 빡빡하게 합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생활하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이런 형태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전국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은 전국에 3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째인데 비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라든지 자치단체가 잘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부는 오늘 뒤늦게 이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고 이들 시설에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입소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숙사는 1인실 사용 권고, 화장실, 샤워실 등은 소독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무엇보다 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시설이란 점에서도 정부의 방역 타이밍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가냐 미인가냐를 따지기 전에 당국의 방역 대책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를 좀 더 촘촘히 따져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기구인 민주연구원이 올 한해 135조 원의 나라 빚을 새로 내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자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수조 원대의 현금 지원을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자 민주연구원 측은 연구원 개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주요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전 국민의 70%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식은 한시적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지역 상품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가구당 액수를 차등 적용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총 9.7조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는 시한이 정해진 오프라인 상품권을 주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의가 우선돼야 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에 앞서 영업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으로 각각 3.2조 원, 4.1조 원 규모의 현금을 지원하는 긴급 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확장재 정책을 펴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극 대처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전년 대비 10% 늘려 추경을 하면 135조 원가량 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내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와 관련해 추경 100조 원은 과한 이야기라며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이 한 달에 최대 24조 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입법 과제로 돌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 데는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공개적인 반발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자 일단 방향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지원금의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지 완성되고 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은 일단 상반기 법제화, 하반기 시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4월 보궐선거 전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언급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 손실보상제의 규모와 지급 대상을 놓고 혼란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에게 당장 지급하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할 경우 선거 전 불거질 증세 논란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을 위해 당내에선 부가세를 최대 2% 한시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지급을 지시하며 장관이 공석 상태인 중기부를 주무부처로 지목한 것도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 속도를 늦추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 이모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2가지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이로써 3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최 대표는 이걸 검찰의 장난질이라고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남은 일생 편하게 살려면 잘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 방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한테 협조해라. 협조를 해야 할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하지만 실제 이 전 기자의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고 시민단체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재 및 보도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 최 대표가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최 대표는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고 검찰을 향해 장난질을 할까 염려했는데 기어이 저질렀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최 대표는 3가지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내일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는 당시 검찰 고위층의 수사 외압 여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대검찰청에 대한 2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막았느냐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번째입니다. 대검 반부패부가 2019년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팀은 특히 당시 반부패 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금 직후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지검장이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에는 피신고인으로 명시됐습니다. 공익신고서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 등에서 당시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당시 대검 고위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어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출금 과정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의 핵심 인사인 이규원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등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이 사건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보도에 권영석 기자입니다. 파란색 박스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7시간 만입니다. 지휘라인 휴대폰은 확보하셨나요?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 사무실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조사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진모 경사의 사건 처리 기간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사용 기록을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진 경사가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응대한 이유와 내사 종결 처리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 소환 시기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지난 1년여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확히 391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퇴임사에선 모든 개혁엔 저항이 있지만 영원한 저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단독으로 채택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자마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에 사인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념 촬영을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원들의 박수에 손을 흔들면서 법무부 청사를 떠납니다. 지난해 1월 취임 후 391일 만입니다. 퇴임사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뼈아픈 일이라면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사범을 엄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로 임기는 내일부터입니다.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검찰개혁, 또 법무 행정의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이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며칠 이어진 봄 날씨가 내일부터는 확 바뀝니다. 우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고 바람도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 비나 눈도 예고돼서 날씨 예보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볍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3월 봄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에 비해서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이 약 10도 이하로 더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10도가량 더 낮게 느껴져서 이번 눈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부터 접근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홍남 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영남 등에는 1에서 5cm 사이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전국에 시속 70km 소형 태풍급 바람도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돌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30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조금씩 기온이 올라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택배 근로자 파업이 또다시 예고됐습니다. 이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엿새 전에 이루어지면서 설 배송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순탄한 전개가 예고됐었는데 사측과 노조 측 갈등 해결에 열세가 됐던 택배 분류 작업을 두고 다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양쪽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모레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오는 1월 29일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택배사가 합의 내용의 핵심인 분류 작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분류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현실적으로 즉각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합의 불이행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대한 빨리 그 조기에 인력 투입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있고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전국 택배기사 5,5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전체 택배 노동자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택배사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일부 배송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으로 오른 계란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미국산 계란 수입에 들어갔는데요. 예상과 달리 대형마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가격적 부분이나 신선도 측면에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까요? 류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식용란 선별업체입니다. 대형 운송 트럭에 하얀 계란 2,180판이 실려 있습니다. 정부가 AI로 급등한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들여온 계란 60톤 중 일부입니다. 수입 계란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출고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곧 풀릴 예정으로 공급 안정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하된 수입 계란은 음식점과 제과 제빵업계에서 주로 소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계란은 당장 판매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 소비자에게 유통을 하는 대형마트들은 팔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면에서 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낙찰된 수입 계란은 한 판에 평균 5,486원으로 국산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선도 부분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에서 정말 신선한 계란인지 때 오는 과정에서 또 그 신선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국산 계란 물량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급히 들여온 미국산 계란은 계란값을 내리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최근 영화와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하는 분 많은데요. 무료 서비스가 끝나면 알아서 해지되겠지 싶지만 1년 자동 결제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환불도 쉽지 않아서 그냥 버린 셈 치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30대 이승호 씨는 지난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을 이용했다가 자동 결제로 2만 원가량의 2달치 요금을 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자동 결제가 첫 달이 결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해지를 해야겠다. 또 하루 이틀 놓치는 바람에 또 추가 결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2달을. 가입은 쉽지만 해지 과정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결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불을 받고자 해서 찾아봤더니 또 결제한 곳은 애플이고 또 지급 대상은 왓챠고 이렇게 이중으로 걸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번거로운 순서인 것 같아서 이번 달은 지급을 하고 제가 원치 않는 구독을 환불을 하려 해도 환불 요청 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모바일 앱도 소비자 민원의 35% 이상이 계약 해지나 위약금 관련 건이었습니다.
사업자의 기책 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공정위는 OTT 관련 사업자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수질 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상당수 보의 수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날씨나 지형 등 외부 요인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최근 내린 보 해체나 상시 개방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부분 해체를 결정한 금강 공주보. 해체 결정 전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를 상시 개방해 수질을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엽록소와 질소 함량 외 다른 4개 지표들은 오히려 보 개방 이후 전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주보 해체 부분 해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공주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엽록소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질소 함량이 좋아진 것 외에 다른 시기는 지표가 나빠졌고 백제보는 개방 기간 내내 악화됐습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천보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보에 물을 채워두니까 희석 효과가 있고 유기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보를 이렇게 개방을 하고 해체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주민들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최근 해체나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치뿐만 아니고 생활하면서 강물을 보면서 그 강물이 살아나고 더 좋아졌다는 걸 항상 느끼면서 진실은 그게 언젠가는 또 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환경부는 일반 수질 지표의 변화는 보 개방 정도보다 유입 지류의 수질 등 외부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으로 또다시 의전원 입학 관련 논란이 있는데요. 윤해 교육부 장관이 입학 취소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순실 씨 딸과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고 감사 요청도 있었다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칙 등 교육부가 관리할 수 있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최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딸의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한 보수단체는 교육부에 부산대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유 부총리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14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오늘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 인턴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글을 SNS에 올렸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는 영상을 찍는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거칠게 뺏고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어제 SNS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산 권력에 힘을 얻고 당선됐으면 겸손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의원이 지난 22일 지난해 총선에서 맞붙었던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을 왕의 첩에 비유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1명 명의로 조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촌철살인은 막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한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촬영 중인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찍지 마시고. 찍지 마시고.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제가 뭐가 문제가 있죠? 잘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지 마시라고. 조 의원 보좌진은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취재진의 항의를 받고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은 과거 막말 정치를 비판하고 언론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뒤늦게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낙연 대표가 또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동안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연결식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에 맞추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반년 전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했지만 이번엔 피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시 사과한 건데 피해자라는 호칭을 써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하지만 박 전 시장 행위가 성희롱이 맞다는 인권위 발표 직후여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뒷북 사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박 전 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예비 후보로부터 즉각 공격당했고 언론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입장을 밝혔죠. 저희가 사과해야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요. 사과를 해야 한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 당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논란만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를 의식한 고작 보여주기식의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자초했던 서울시.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최근에서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연결식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시민들 일부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영상을 굳이 계속 게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반년이 넘어서야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상황. 여당과 서울시의 조치가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기를.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시진핑 중국 주석과 8개월 만에 정상 통화를 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점이 좀 미묘하죠. 며칠 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의도가 뭔지 김보건 기자가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어젯밤 9시부터 40분간 통화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초청하자 시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하루 전 미국을 향해 반중 전선을 구축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共同商量着办，世界前途命运由各国共同掌握，动不动就搞脱钩，
断供制裁。 시 주석이 8달 만에 문 대통령과 통화한 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의 참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 통화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논의된 신년 인사 차원의 성격이라며 취임 축하 통화가 될 한미 정상통화와는 다른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대만 대표가 참석했고 이후 미중 두 나라의 군사적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미국이 최신의 무인 정찰기를 남중국해 해상으로 출격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두 나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의 외교적 줄타기도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다 위의 군사위성으로 불리는 MQ-4C 트리톤은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도 바닷속 잠수함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미 해군의 최신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미 해군은 어제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트리톤을 남중국해 해상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전날엔 미중 양국의 정찰기인 에리스와 가오신이 대만 인근 해협에서 동시간대에 첩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42년 만에 대만 대표가 참석하며 중국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주말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훈련 실시로 맞섰습니다. 중국이 대만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국 경비함 한 척이 백령도 40km 부근 공해상까지 접근하는 등 중국 해군이 서해에 출몰하면서 우리 해군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홀로 중국 함대를 상대하기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무력 과시에 대처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에 공화당도 트럼프의 등을 돌릴 걸로 예상됐는데 트럼프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받아들일지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퇴임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미국 상원. In this vote, the ayes are 55. The nays are 45. 합헌 의견이 더 많아 탄핵 절차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위원 의견에 공화당 45명이 몰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5명만 이탈했는데 밋 롬니, 벤 세스 등 반트럼프 인사들만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와 결별하는 듯했던 미치 맥코널 등 대부분이 트럼프 우군임을 확인했습니다. 공화당에선 당장 탄핵안은 도착하자마자 죽었단 말이 나왔습니다. Are we going to impeach every politician who has used the words fight figuratively in a speech? Shame. 탄핵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67명이 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투표 결과는 트럼프 탄핵이 실패할 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사당 폭동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죠. 그런데 원자로 덮개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출이 되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좀 더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원자로가 파괴됐고 원자로 6개를 모두 내년부터 폐기합니다. 그런데 폐기를 앞두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조사했더니 이 3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자로의 덮개 역할을 하는 직경 12m, 무게 465톤의 원형 콘크리트 시설로 이 덮개 안쪽에서 세슘이 4경 베크렐까지 나오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원전이 폭발했을 때 덮개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걸 막아주면서
이 물질이 그대로 내부에 남게 된 겁니다. 이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시버트 안팎이 되는데 주변에 있다면 1시간 만에 죽을 수 있습니다. 50워트만 되면 50%는 사망을 하는 거예요. 백혈병이 이제 대표적인 예고, 피부가 이렇게 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원자료 폐기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내년에 1단계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찌꺼기를 꺼내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덮개를 먼저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원격 로봇으로 폐로 작업을 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저부터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떠올리는데 최근에는 음악 저작권이나 예술작품 공동구매 등 문화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드라마를 통해 리메이크된 쿨의 대표곡 아로하. 다시금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가치도 크게 뛰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음악 저작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작사나 작곡가 등이 공유한 저작권 일부 지분을 구매하고 저작권료를 나눠 갖는 겁니다. 약 25만 명이 참여하는 한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엔 K-팝 아이돌곡부터 드라마 OST, 트로트 등 700여 곡이 거래되는데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8.7%나 됩니다. 저작권자들은 팬들과 특별함을 공유함과 동시에 창작 활동에 필요한 규모 있는 자금을 확보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옅어지는 푸른 점이 인상적인 이유환 화백의 프롬 포인트. 이 그림의 가치는 3만 1,000여 개 조각이 돼 262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가 구매해 공동으로 권리를 소유하는 아트재테크인데 그림 매각 시 평균 수익률은 23%에 이릅니다. 지갑이 얇은 20, 30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담되는 금액 때문에 미술품 투자에 좀 망설였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투자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배구가 이어지는 판정 시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리그와 국제배구연맹 등 규칙이 여러 갈래다 보니까 불신이 높아지는 건데요. 장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연경의 득점에 GS 측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확인 결과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득점이 번복되자 김연경이 격하게 항의합니다. 마지막까지 공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비디오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연경 선수의 폴트로 되는 거예요. 안 맞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결국 경고까지 나옵니다. 골을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내가 물은 거죠, 선생님. 아니에요.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경고 주세요. 갈 수밖에 없어요. 비디오 판독으로 터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됐지만 김연경은 한국배구연맹 자체 규정인 이른바 로컬룰 때문에 헷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서브 득점이 선언되자 우리카드 측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아니 완전 바뀌고 있는데 왜 못 봐? 아니 못 보는데 안 보는 거야 지금. 서브 전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는 반칙, 이른바 포지션 폴트를 주심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 문제 제기에 대한 연맹의 설명은 혼란을 더했습니다. 서브의 시작을 토스할 때로 보는 국내 판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심이지만 타격을 기점으로 하는 공식 규칙으로는 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즌 끝나고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흔들리는 판정에 선수들의 심판 불신도 극에 달한 상황. 보는 팬들까지 괴롭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탐내는 골룸이 마음속 선한 존재 스미골과 갈등합니다. Master? Yes, precious. Master's my friend. You don't have any friends. 결국 이 절대 반지를 손에 쥔 골룸은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죠. 시인이 책을 내기로 하고 받은 선인세
300만 원을 아내 몰래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목돈을 어디다 쓸지 속물적 유혹에 시달립니다. 애인과 그 나이 술을 먹을 것인가, 돈은 주머니 속에서 바싹바싹 말라간다. 길몽을 꾼 시인이 로또에 당첨되면 뭘 할까 궁리합니다. 자동차에 아내까지 바꿀까 하다 결국 로또를 포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화초에 물은 누가 줄 것이며 잡초는 또 어떻게 하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수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무부와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사건 번호가 찍힌 출국 금지 서류를 결제한 법무부 간부는 신고자를 기밀 유출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신고자의 야당 제보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 자료 유출 세력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는 공수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어도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공익신고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걸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의 당사자인 법무부 간부가 직접 나서 고발을 거론했습니다. 야당 시절 세 차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던 박범계 장관은 소위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권이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태도는 들쭉날쭉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제보자와 지명수배된 윤지호 씨는 마치 의인처럼 감쌌습니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은 단독범이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나쁜 머리를 쓴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지 국민들은 그 이유가 의아할 뿐입니다. 목돈을 쥐고 로또를 꿈꿔도 염치를 아는 사람들은 욕심과 유혹 앞에서 끝내 돌아설 줄 압니다. 하지만 이중인격의 골룸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영화를 보며 대리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1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에게 공익제보란이었습니다. 내일은 많은 눈과 강한 바람 그리고 황사까지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눈의 경우 내일 낮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은 내일 하루 동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최고 5에서 10cm까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쪽 지역에는 황사도 유입이 되겠습니다. 내일 염두에 두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눈이 그친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눈이 모두 얼어붙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